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국어를 맡게 될 거고요. 예비고이 아이들 방학 이제 저희 개강하면서 2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마스크 벗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비고이 수업인데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고2 되면서부터 좀 시간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학교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수능의 선택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학교에서 좀 이렇게 많이 변화를 주시거든요. 문학은 거의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 2학년 이제 내신 올라갈 때요. 문학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언매하고, 화작하고, 독서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으로 가니까 요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거냐 그러는데 지금 1학기에는 문학을 하고 2학기에는 독서를 하게 하는 학교들이 많은 편이고요. 전에는 독서가 거의 없었는데 그 다음에 3학년에 이제 언매와 화작을 선택을 하게 해요. 아이들한테 수능에서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그래도 기존 패턴대로 이제 언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언매가 빠지고 뭐 2학년 때 언매 안 한대요. 이제 언매가 문법이거든요.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인데, 네, 매체는 뭐 시험 범위 들어가도 그냥 범위만 잡아주시고 니네가 알아서 봐. 그 정도로 이제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하는 학교에서는 거의 문법을 위주로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독서 같은 거는 그냥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에 물론 비문학 지문만 들어간 게 아니고 고전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읽게 만드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비문학 가지고 수업을 하시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 한 5개 내신다라면 뭐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해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싹 뭐 한 30개 정도, 아니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몇 개 추려서 내겠다 이렇게 내세요. 교과서하고 이제 기출 문제고 섞어가지고 이제 그런 추세인데 저희는 요번 방학에 이제 하는 거는 학교에서 선택이 어떻게 되든 수능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지론은 뭐냐면 특히 이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문법 같은 경우에 저는 수능에서 문법을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수능에서 저는 화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2학년 때 저희는 문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법을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방학 때 어머니들 문의 주시는 거 보면 문학만 듣겠다. 그다음에 저희 애는 문법을 안 하기 때문에 비문학 수업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이들 저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누누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문법 할 시간에 이 시간에 나는 수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3 가서도 문법 할 시간에 그 시간에 저는 수학을 할 거고 요번 겨울방학에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어쨌든 문법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언매에서 이제 수능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수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은 화작을 선택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화작이 길거든요. 길고 굉장히 꼼꼼하게 독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존에 바뀌지 않은 수능 유형에서도 앞에가 화작부터 나오잖아요. 화작문 나오고 그다음에 문학, 비문학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지도를 할 때도 야 모의고사 풀 때 제발 화작부터 풀지 마.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왜냐면 굉장히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돼요. 화작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한 지문 풀고 와서 해. 이 정도로 제가 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아이들 또는 예비고3 아이들한테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한 편인데 일단은 언매를 가야 된다. 언매를 가다가 6월 정도 가서도 나는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화작으로 바꿔라. 하지만 반대는 안 돼요. 화작을 가져가다가 화작 때문에 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언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6월 가서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문법은 저희가 고3 때 수능에서 뭘 선택하냐 거기까지 갈 때까지 문법은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매도 다른 선생님 들으셔도 아마 이렇게 국어 선생님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서는 수업에서 요걸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하고 언매가 중점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문학은 공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언매도 방학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언매도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작과 독서는 어떻게 할 거냐. 독서는 물론 독해법을 알려줄 겁니다. 독해법을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화작과 독서는 거의 대부분 과제로 계속 내주면서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 과제에 대해서는 개별 체크를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문풀 위주로 해가지고 요거는 들어갈 거예요. 이게 큰 틀입니다. 이게 세부적인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문학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시개념 정리, 뭐 개념 정리인데 수능과 내신에서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이건 방학 때마다 매번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 개념에 해당하는 거 100개, 그 다음에 소설에 해당하는 거 80개 그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지난번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혼자 개념 정리를 시키고 싶다, 방학 때. 그런데 이 개념은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쉬운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학 수업할 때마다 내신하고 수능 수업할 때마다 그 안에 녹여가지고 계속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잡아내는 것들인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제가 방학마다 매번 강의를 하지만 항상 처음 듣듯이 아이들은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요? 그 다음에 좀 내용이 깊어지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마스터를 해야 돼요. 이제 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2학년 문학시험 자체는 개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걸 중점적으로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중선지 함정하고 두 개 선지 남는 거 그거를 찍지 않고 정말 알고 푸는 게 이 개념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어에 항상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저는요 꼭 두 개가 남거든요. 찍으면 꼭 답이 4번이에요. 이렇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찍니? 그러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도 다 개념을 가지고 말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시 작품인데요. 현대시는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현대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학교과서 자체에 들어오는 작품도 어렵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아니고 독해법 위주로 해갖고 독해법입니다. 그래서 독해법으로 완성을 할 건데요. 이 독해법은 제가 계속 매일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현대시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현대시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 이게 몸에 체득이 되면 어떤 작품이 들어와도 다 독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할 때마다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독해법이다. 그래서 작품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현대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품을 외울 수가 없고요. 딱 작품을 봤을 때 비문학 읽듯이 읽어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밑줄 치면서 중요 표시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시도 읽는 거예요. 저희는 입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전 문학인데요. 아이들 이제 2학년 가면서 내신과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고전문학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길이가 일단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 1학년 때는 좀 길어봐야 뭐 단영시조, 그다음에 연시조 이 정도 들어왔다라면 여기에서 고전 시가 이제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가사와 연시조 막 이런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도별로 가지 않고요. 자, 1학년 때 저희가 고전 문학을 지금 2학기 기말고사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짚는 거거든요. 그러면 2학년 문학은 연도별이 아니고 작품의 중요도 순이에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사하고 그 긴 장형 가사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시조, 그다음에 한시, 고려가요 이 순인데 이거를 연도별이 아닌 중요도 순으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필수 가사들, 필수 가사 10개 정도. 그다음에 연시조도 수능에서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윤선도의 작품이라든지 여타의 작품들을 가지고 다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여기 고전문학 하면서 어휘나 개념 정리는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요거는 저랑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방학마다 요거는 외우게 되는 파트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돌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잊어먹지 않고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휘하고 개념 가지고 이 작품 그냥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전을 어려워하는 게 말 자체가 어렵잖아. 근데 그 말을 알고 그냥 쭉쭉쭉 읽어간다라면 해석만 된다라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표현기법 자체도 현대시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만 알면 이것도 그냥 읽어낸다? 그것만 습관화가 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도 중요도 순으로 이제 고전 문학은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방학 때 수업할 때는 쓰지 않고요. 저희 방학 때 겨울방학의 수업에서는 그 전주에 배운 건 당연히 그 주에 다음 주에 오게 되면 테스트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건 테스트 보는 건 아니고 요건 시험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한테 정리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은 빈칸이 뚫려서 저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험 막바지에는 거의 저기가 다 빈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 빈칸을 뚫어가지고 아이들이 다 알고 숙지를 하고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수능 수업에서 겨울방학에 하는 건 좀 폭넓게 개념을 잡아주고 가는 거고요. 요거는 내신에 들어갔을 때 짧고 굵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딱 숙지할 수 있도록 나가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이고요. 엄매예요. 좀 아이들도 모두 다 부담스러워 하는 건데요. 요번 수능에서도 이제 문법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화작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가 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는데 이 문법은 저희가 1년 동안, 1학년 1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거를 2학년 때 손을 놔버리고 3학년 때 그냥 또 3학년 때도 손을 놔버리고 화작을 선택하고 수능까지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엄매가 수능에서도 이게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표준 흡수가 높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기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그 2학년 때 엄매를 선택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교는 아이들 좀 공부를 시키겠다 하시는 그런 학교인데요. 2학기 내신에서 필요한 개념들 당연히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핵심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1학년 때하고는 좀 교재 자체도 두께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거예요. 좀 심화가 들어가는데 의문부터 해가지고 국어 역사까지 가는데요. 제가 1학년 때는 국어 역사가 중세국어까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중세국어 15세기, 16세기 국어까지만 하면 되는데 저희 2학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근대국어까지 가요. 그래서 17세기 19세기 말까지 이제 요게 자료에 들어오고요. 수능에서도 여기까지 다루기 때문에 요번 2학년에는 국어의 역사를 근대국어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저희가 1학년 때는 거의 8주 분량으로 뺐어요. 아이들한테 개념 잡아주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이러느냐. 그런데 저희가 1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2학년이기 때문에 거의 문법은 한 6주 정도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수능 기출하고 뭐 여타의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게 돼요. 아이들 다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풀었더라고요. 제가 풀어봐라 라고 말도 했고요. 근데 수능을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의 유형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갔고 꼼꼼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수능 그 방향에 맞추어진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겁니다. 자, 문법 정리 자료고요. 요거는 문법 같은 경우에 저는 아이들이 다 손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쓰면서 외워야 되거든요. 눈으로 그냥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자, 문법에서 수업을 할 때 예시 하나조차도 다 똑같이 들어요. 매일 들었던 예시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밖에 몰라요? 막 이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을 아이들 머릿속에 심어주는데 거의 못해도 한 20, 30번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터득을 한 게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예시와 함께 개념을 외워요. 개념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시와 함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시를 계속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독서예요. 독서는 여기서 이제 비문학 위주의 이제 수업이 될 텐데요.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비문학은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 방학 때마다 뭐 마더텅 사서 풀었고요. 그다음에 뭐 매산비 사가지고 뭐 맨날 연습을 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혼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딴만큼 두꺼운 해설지를 옆에다 놓고 그냥 읽어서 그냥 맞춘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혼자서 방학 때 공부하고 싶은 책을 살 거예요. 그런데
해설지가 본 교재보다 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사지 말라고 제발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해설이 너무 자세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채점을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지문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적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딱 보고 아 맞아 이 정도 되지 하고 해설지를 펴요. 해설지에서 이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읽어요. 그러고 자기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그건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해설지는 제 입장에서는 불친절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라고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죠. 해설지는 그냥 해설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다른 걸 택하시더라도 독해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독해법을 적용하고 한번 풀어보고 그걸 다시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도 독해법 위주인데요. 아이들이 독해법 알려주면 저희 2학년 2학기 때 그 내신으로 비문학 독서 들어간 학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비문학을 또 해요. 비문학 강의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체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해 주는 게 자전거 처음에 탈 때를 생각해 봐. 너네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그럼 그때 힘들었지만 그거 몇 시간 한 며칠을 지나고 나면 당연히 자전거에 딱 앉자마자 이제 페달을 밟게 되거든요. 당연히 앞으로 가거든요. 그게 독해법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안 하던 건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다 밑줄 치면 안 돼. 이거는 아니잖아. 밑줄도 칠 때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문학을 읽고 와요. 어차피 수능에서 비문학은 시간 싸움이에요. 수능은 모의고사는 다 시간 싸움,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2학기 내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이들이 독서를 내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제가 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해요. 야, 독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 이거 몰라갖고 못 푸는 게 아니야. 시간이 부족해. 거의 한 잘하면 2세트 정도 날리고 나와. 애들이 콧방귀 껴요. 에휴, 내신인데 무슨 시간이 부족해요? 풀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선생님 개망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 애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바짝 긴장해갖고 이제 아 선생님 말이 맞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교과서에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상 지문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지문을 싹 다 외우고 들어가게 해요. 그 지문을 보고 풀면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물론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신조차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도 독서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읽느냐가 독해법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1, 2, 3, 4번 뭐 5개까지 딸려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지문을 독해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오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독해하는데 뭐 3분 걸렸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읽어낼 때는 이 반토막이 걸려야 돼요. 3분의 반만 걸리고 보고 세 번째 들어왔을 땐 그거에 또 반이 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여기다가 아무런 표시를 안 해요. 거의 2부류밖에 없거든요. 아무 표시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죠. 또 어떤 애들은 대고 말고 다 밑줄 쳐요. 막 이게 습관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책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막 또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쳐봤자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 읽을 때 밑줄 칠 때만 딱딱 쳐. 그래야 들어왔을 때 그거의 반 시간을 줄이면서 독해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거를 독해법을 밑줄 치는 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칠 때만 치고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접속사 위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거는 자기들도 알아요. 접속사가 중요한 거. 하지만 지나치거든요. 접속사 플러스 지시어예요. 지시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비문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비문학 지문도 나름대로 매력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락별 핵심 내용 손으로 쓰고 밑줄 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시킬 거고 숙제 자체도 다 객관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 이런 거 시킬 거예요. 그게 숙제로 나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단락을 글의 구조를 보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제가 2달 동안 그 독서에서 하게 될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연습하고 나면 아이들이 좀 많이 그 비문학 읽는 속도라든지 알고 밑줄 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 푸는 게 이게 연습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항상 있는 저의 모의고사 이제 심화 수업인데요. 정규 수업은 지금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규 수업이 몇 타임 깔려 있어요.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제 타임이 있으면 정규 수업은 선택을 해서 시간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면 다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2반은 독서만 하고 여기는 문학만 하고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말씀드린 문학 파트와 그다음에 문법 파트와 독서 파트가 함께 2월 말까지 들어가는 들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정규 수업은 그 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의고사 요거 심화 수업은 선택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모의고사만 집중적으로 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서 모의고사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80분 동안 저기 보시듯이 80분 동안 동일하게 시간 재가지고 하게 하는 거고요. 45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모의고사를 1차에서는 한 반당 뭐 10명이 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1대1로 다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 있고 들어왔을 때 이제 문제를 푸는데 1회차는 2학년이니까 그거에 맞춘 동일한 시험지가 쫙 나갈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뭐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어디까지 풀었고 뭐 몇 학년 걸 풀었는데 몇 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소스를 주시면 그 아이에 맞는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없으면 그냥 다 동일하게 나가고요. 2회차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인별로 맞춰서 나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고2여도 아이들의 실력은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고2지만 고1 걸 풀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걸 풀려버리면 아이가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레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서. 그리고 어떤 아이는 2학년인데 고3 걸 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풀리는 모의고사는요. 사설 모의고사 당연히 사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11월 모의고사 본다 막 이러면 1학년 때도 뭐 2학년 9월 걸 풀었거나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것도 풀리지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청 거, 그 다음에 사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원 거도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수능 기출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설 모의고사는 아무거나 풀리지 않고 한 4개 정도 가지고 풀릴 거예요. 어머니들 딱 들으시면 아시는 그런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80분 시간 재서 그 다음에 오답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1회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모의고사를 나가지만 2회차부터는 개개인별로 맞추어진 모의고사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시다시피 분석표 쓰게 되잖아요. 자, 분석표를 써서 아이의 약점 유형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2개는 비문학이고 2개는 문학이거든요. 자, 뭘 보시냐면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요게 선택지 내용이거든요. 문제 유형이에요. 유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하고 예술의 문제 유형은 보시듯이 적용 문제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적용 문제 3점짜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핵심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이에요. 문제 유형은 같다는 얘기. 비문학 지문은 다르지만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유형을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약점 유형을 보시면 돼요. 자, 문학에 오시면 보세요. 서술상의 특징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술상의 특징 똑같이 들어가 있고 문맥적 의미 파악, 문맥적 의미 파악. 갈래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이지만 글이 다르지만 문제 유형은 똑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 분석표 쓰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다가 틀린 것만 체크하게 할 거예요. 맞은 거 절대 동그라미. 이거는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걸 보는 거예요. 네가 뭘 틀렸냐, 너의 약점 유형이 뭐냐, 그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은 아이가 틀리는 것만 틀려요. 어떤 애들이 있듯이 적용 문제만 틀리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서술상의 특징만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서술상의 특징 틀린다는 거는 문학의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백시켜서 너 개념 이거 외워갖고 와 라고 하고 설명해주고 숙제 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아이가 약점 유형이 잡히면 개별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는 한 번에 1인당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문제까지 나갈 건데요. 이 문제 수가 좀 적다 생각하시잖아요. 일주일 분량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지문에서 여기에 딸려 있는 문제가 요거거든요. 요 네 개거든요. 이 중에서 얘는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만 뽑아가지고 50개를 모아줘요. 그러면 글이 50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아이가 글 읽는 거,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과제로 나가게 되고요. 2회차에 들어오면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1대1로 저하고 클리닉을 할 때 이제 요 개별 과제에 대한 체크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방학 시작하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2월 말까지 겨울방학엔 꽤 많은 회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3월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자신감 얻고 그다음에 성적도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 교재가 거의 구성이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의고사는 저는 통으로 그다음에 시간 내에 어떻게 푸는 것이냐 이건 스킬이에요. 이건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들어와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숙제를 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화로 이제 저희가 정규 수업 들어가고요.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규 수업에서는 세부적으로 개념이라든지 독해법이라든지 아주 세부적인 방법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 심화에서는 정말 모의고사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얘한테 맞추어서 너는 모의고사 풀 때 뭐부터 풀래? 1번부터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이들 성향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건너뛰고 가는 걸 너무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고 문제가 안 풀리는데 건너뛰는 걸 굉장히 그 강박관념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건 수학의 영향인데요. 풀릴 때까지 잡고 있어 이거잖아요. 국어는 그럼 망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넘겨라 하는데 저랑 한 2개월 정도 싸워야 아이가 그걸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 걸 연습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심화 수업에서는 좀 넓게 가져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좁은 수업과 넓은 수업을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완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방학 때 이루어지는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수업이랑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정규 수업에서 비문학과 그다음에 언매 문법과 그다음에 문학을 다 가져갈 거예요.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탄탄하게 모든 걸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아주 놓치지 않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그 준비 기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